군대 가혹행위로 하나뿐인 딸의 발목을 부러뜨리고 조롱했던 썩어빠진 간부들이 알고 보니 그 딸의 엄마가 현직 사단장이었고 결국 부대 전체가 피해 숙청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 지휘통제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그 위로는 한반도의 지형이 붉은색과 푸른색의 아이콘들로 어지럽게 뒤덮여 있었다. 수십 명의 작전 장교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빠르게 움직이는 데이터와 위성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차가운 전자음, 그리고 나지막이 오가는 보고 소리만이 맴돌았다. 이것은 실전이 아니었다. 그러나 실전보다 더 지독한 군의 명운을 건 가상의 전쟁, 태극 기동훈련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단 한 사람. 지휘통제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지휘관석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전장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 제27 보병사단장 김현정 소장. 군 내부에서는 그녀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다. 그녀의 적들은 그녀를 얼음의 마녀라 불렀고 그녀의 부하들은 그녀를 전쟁의 여신이라 칭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차갑게 굳은 인매와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빠르고 정교하게 전장의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보고합니다. 청군 제3기갑여단, 아군의 방어선을 뚫고 동부전선 7번 도로를 따라 고속 기동 중입니다. 이대로라면 30분 내로 아군 지휘부가 타격당할 수 있습니다. 젊은 작전 장교의 다급한 보고에 통제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훈련 시나리오상 청군은 이미 모든 예비대를 소진한 상태였다. 저것은 명백한 자살 공격이자 아군의 허를 찌르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젠장! 저 미친놈들이 지금 즉시 공군에 화력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장교들이 동요하며 저마다의 의견을 쏟아내는 순간 김현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통제실 전체를 얼려버렸다. 전원, 정수. 그 한마디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작전 참모. 네. 소장님. 7번 도로 주변 아군 매복 가능한 지형 지물은 반경 5km 내에는 없습니다. 완전한 평야 지대입니다. 아니, 있다. 김현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화면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은 지도상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평범한 야산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3시간 전 폭우로 인해 7번 도로 인근의 마른 계곡이 범람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지금쯤 저곳은 전차 수십 대를 삼킬 수 있는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 있을 거다. 작전 장교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소한 기상 보고 하나를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즉시 제2포병여단의 명령. 마른 계곡의 입구와 출구에 차단 포격을 실시해 쥐새끼들을 도간에 가두는 거다. 그리고 제5 특임대대 전원 헬기 강화 준비.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는 쥐새끼들을 사냥할 시간이다. 그녀의 명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완벽한 선고였다. 그녀의 예측대로 청군의 기갑여단은 범람한 계곡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거대한 진흙 함정에 빠져버렸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검은 독수리들, 제5 특임대대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했다. 훈련 종료. 백군, 완벽한 승리. 통제실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김현정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실 뿐이었다. 그녀에게 전쟁은 감정이 배제된 냉철한 수학 공식과도 같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개인 통신 장비가 짧게 진동했다. 발신인은 그녀의 하나뿐인 딸 이유빈 하사가 복무하고 있는 부대의 주임원사였다. 그녀의 철옹성 같던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겨났다.
무슨 일이지? 수화기 너머로 주임원사의 다급하고 죄송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유빈이가, 이유빈 하사가 훈련 중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순간 통제실의 모든 소음이 그녀의 귀에서 사라졌다. 얼음의 마녀, 전쟁의 여신이라 불리던 그녀의 강철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제2장 사자 새끼의 실현, 계획된 사고. 이유빈 하사는 엄마를 닮지 않았다. 엄마가 차가운 얼음이라면 그녀는 뜨거운 불꽃이었다. 엄마가 고요한 심해라면 그녀는 거친 파도였다. 그녀는 사단장 딸이라는 꼬리표가 죽기보다 싫었다.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고 험하다는 최전방 수색대에 자원했다. 그녀는 부대에서 에이스로 통했다. 그 어떤 고된 훈련에도 약한 소리 한 번 하지 않았고 체력과 전투 기술은 동기들 중 단연 최고였다. 그녀는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선임들에게는 예쁨을, 후임들에게는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녀의 그 빛나는 재능과 굳건한 자존심은 부대의 낡고 부패한 어둠을 자극했다. 요즘 신참들은 너무 건방져. 부대의 여군 부사관들을 휘어잡고 있는 실세, 최미영 상사. 그녀는 사사건건 이유빈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최 상사는 실력보다는 짬밥과 아첨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후배들을 짓밟고 복종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유지했다. 그런 그녀의 눈에 이유빈은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건방진 침입자였다. 사단장 딸내미라고 빽 믿고 나대는 거 아니야? 저런 년은 한번 제대로 밟아줘서 군대 짬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줘야 해. 최 상사와 그녀의 패거리들은 음험한 계획을 세웠다. 그날 부대에서는 유사시 적진 침투를 가정한 고강도 장애물 훈련이 실시되었다. 훈련의 마지막 코스는 20m 높이의 절벽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외줄 다리였다. 안전장치가 있긴 했지만 한 발만 헛디뎌도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코스. 이유빈 하사. 제일 먼저 시범 보인다. 최 상사는 일부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유빈을 지목했다. 유빈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능숙하게 외줄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마치 서커스단의 고개사처럼 가볍고 빠르게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녀의 완벽한 모습에 훈련을 지켜보던 교관들과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다리의 반대편 끝, 유빈이 거의 다 도착할 지점에서 줄을 잡고 있던 최 상사의 입가에 뱀처럼 사악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자신이 잡고 있던 로프를 실수인 척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아주 강하게 흔들었다. 균형을 잃은 유빈의 몸이 순간 공중에서 크게 휘청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로프를 붙잡았지만 이미 기운 균형을 되찾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손이 로프에서 미끄러지고 그녀의 몸은 비명과 함께 20m 아래의 자갈밭으로 추락했다. 안전장치가 작동하긴 했지만 비정상적인 각도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녀의 왼쪽 발목이 끔찍한 각도로 꺾여버렸다. 뚝! 그녀의 귀에 자신의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온몸을 관통하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악! 아악! 그녀의 처절한 비명에 훈련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최 상사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자축하며 누구도 보지 못하게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제3장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적진에 잠입하다. 김현정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낡은 카디건과 평범한 면바지. 그녀는 더 이상 얼음의 마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다친 딸을 만나러 가는 평범하고 초라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용 헬기나 관용차가 아닌 낡은 택시를 타고 딸이 입원한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부대의 모든 이들이 진실을 숨기고 거짓 연극을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잠입해야만 했다.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정형외과 병동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군의관들과 간호장교들은 초라한 행색의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일부러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 그 하사 아가씨. 재수도 없지. 훈련받다 발목이 아작났다며. 젊은 애가 쯧쯧. 군 생활은 이제 끝났네, 끝났어. 그들의 무심한 대화가 그녀의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 했다. 마침내 그녀는 딸이 입원한 6인실 병실 문 앞에 섰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 크게 심호흡을 했다. 무너져서는 안 된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어머니의 가면을 썼다. 유빈아. 그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던 유빈의 얼굴이 화들짝 놀라며 굳어졌다. 그녀의 왼쪽 다리는 발목부터 무릎까지 두꺼운 통깁스로 뒤덮여 있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녀는 고통을 숨기려 애썼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턱은 그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유빈의 곁에는 그녀의 동기인 듯한 젊은 여군 하사 2명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어머니, 어쩐 일로? 유빈은 당황하며 상체를 일으키려 했다. 그 순간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는지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다. 움직이지 마. 그냥 누워있어. 김현정은 딸의 곁으로 다가가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병실 안의 모든 것을 스캔하고 있었다. 딸의 상태, 동기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병실 안의 감도는 미묘한 공기까지. 어떻게 된 거야? 훈련받다 다쳤다는 말만 들었어.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니? 그녀의 질문에 유빈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별거 아니야, 엄마. 그냥 내가 바보같이 발을 헛디뎠어. 뼈가 살짝 부러졌대. 몇 달 쉬면 금방 나을 거야. 진짜야. 거짓말. 김현정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20년간 수많은 적들과 부하들을 상대해왔다. 그녀는 상대의 눈빛과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만으로도 그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아챌 수 있었다. 지금 딸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래. 내가 괜찮다니 다행이구나. 김현정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화제를 돌려 딸의 곁을 지키고 있던 2명의 동기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네들이 우리 유빈이 동기들인가? 우리 애가 신세가 많네. 고마워요. 아, 아닙니다, 어머님. 두 하사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김현정은 그녀들의 명찰을 눈여겨보았다. 하사 박하윤, 하사 최소라. 두 사람도 훈련받느라 힘들 텐데 어서 들어가 봐. 유빈이는 내가 돌볼 테니. 그녀는 일부러 두 사람을 병실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딸의 통깁스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로 살짝 부러졌다고만 하시던가? 그녀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병원에 오기 전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딸의 진료 기록을 모두 확인한 상태였다. 좌측 족근관절 복합골절, 인대 다발성 파열, 최소 전치 6개월 이상 후유장애 가능성 매우 높음. 결코 살짝 부러진 수준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심각한 부상이었다. 그냥 뼈 붙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유빈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그녀는 엄마의 예리한 눈빛을 피하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김현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그네 타다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던 거 기억나니?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그때 너는 울지도 않고 혼자 끙끙 앓다가 밤이 되어서야 나한테 와서 말했지. 엄마 걱정할까봐 그랬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넌 똑같구나. 항상 혼자 짊어지려고만 하고. 그녀의 목소리에 아주 옅은 슬픔이 묻어났다. 그 순간 유빈의 단단했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다. 엄마. 괜찮아. 아무 말 안 해도 돼. 김현정은 딸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딸이 지금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사단장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질지를 그녀는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현정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와 함께 딸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이 뒤섞여 폭발했다. 그녀는 잠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딸의 곁을 떠났다. 하지만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해친 적의 심장을 물어뜯기 직전에 분노한 암사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아까 보았던 딸의 동기 박하윤 하사를 조용히 불러 세웠다. 박하윤 하사. 나 좀 잠깐 보지. 병원의 후미진 비상계단. 김현정은 박하윤 하사와 단둘이 마주섰다. 박하윤은 극도의 긴장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만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무서운가? 김현정이 나지막이 물었다. 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나 무서운가? 김현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를 비난하는 어조는 아니었다. 오히려 연민이 담겨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박하윤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온몸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는 몸,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눈. 김현정은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박하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명함에는 육군소장 김현정이라는 글자와 함께 그녀의 개인 연락처만이 적혀 있었다. 나는 유빈이 엄마이기 이전에 너희들을 지켜야 할 지휘관이다. 만약 너희들의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면 이 번호로 연락해라. 너의 신변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뒤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박하윤은 손에 쥐어진 명함과 멀어져가는 김현정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김현정은 병원을 빠져나와 자신의 관용차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고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에 홀로 남게 되자 그녀가 애써 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녀는 운전석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감히 내 딸을.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슬픔이 아닌 지옥의 악귀와도 같은 무서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여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견뎌왔다.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해 남자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이제 그 더러운 폭력의 사슬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에게까지 이어진 것이다.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군의 공식적인 보고 체계와 자정 능력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비호하며 결국 피해자인 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 뻔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을 내려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한 공적인 임무가 아니다. 한 명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도 잔혹한 사적인 전쟁이다. 그녀는 자신의 통신 장비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연결되는 비밀 회선을 열었다. 수신자는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이자 그녀의 그림자로 불리는 남자. 합참 직속 특별감찰단에 숨겨진 실세, 서진우 중령이었다. 하나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절대 영도의 얼음과도 같았다. 지금부터 전쟁을 시작한다. 그날 밤 서울 국방부 인근의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 김현정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등진 채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나타난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서진우 중령. 합참의장 직속 특별감찰단, 통칭 황제의 그림자라 불리는 비밀부대의 실질적인 행동대장이었다. 그는 군내의 그 어떤 지휘 계통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김현정의 외삼촌인 김진욱 합참의장, 그리고 그가 인정한 단 한 사람, 김현정의 비밀 명령만을 수행하는 존재였다. 그는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가장 깊은 어둠이었다. 일어서라, 서중령. 아닙니다, 사단장님. 아니, 누님. 누님의 부름에 이 서진우가 왔습니다. 서진우는 과거 김현정의 아버지가 거두어 길렀던 전쟁고아였다. 그에게 김현정은 단순한 상관이 아닌 친누나이자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이었다. 김현정은 그에게 낮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딸의 부서진 발목,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그녀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서진우의 눈빛은 점차 인간의 감정이 사라진 오직 복수심만이 불타는 살수의 그것으로 변해갔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그 부대로 침투해서 관련된 년들의 목을. 아니. 김현정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것은 너무 자비로운 방식이다. 나는 그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아닌 영혼이 파괴되는 절망을 선물하고 싶어.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가장 믿었던 것들에게 배신당하며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완벽한 지옥을.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서중령. 자네는 지금부터 나의 눈과 귀가 되어 적진에 잠입한다. 물류관리 부사관으로 위장해서 그 부대로 전입해. 그들의 속을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그들의 모든 것을 파헤쳐. 돈, 남자, 약점. 그들의 숨쉬는 것 하나까지 전부 나에게 보고해. 나는 그들의 숨통을 가장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증거를 원한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서진우는 말없이 경례를 붙이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황제의 그림자가 먹잇감을 향한 사냥을 시작한 것이다. 며칠 후 이유빈 하사가 속한 알파 부대에 서글서글한 인상의 신임 상사 한 명이 전입 왔다. 그의 이름은 서진우. 그는 뛰어난 일처리와 넉살 좋은 성격으로 순식간에 부대원들과 어울렸다. 특히 그는 여군 부사관들의 수장인 최미영 상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최 상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부대를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하십니까? 역시 여군의 전설이십니다. 그의 능숙한 아첨에 최미영은 금세 우쭐해져 그를 자신의 신복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에 굴러들어온 이 먹잇감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온 굶주린 늑대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서진우가 잠입한 알파 부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군부대였지만 그 내부는 최미영 상사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독사의 소굴이었다. 최미영은 부대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부하들에게는 각종 훈련 열외와 포상 휴가의 특혜를 주었고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군 생활을 선사했다.
부대 내의 모든 물자는 그녀의 손을 거쳐 빼돌려졌고 심지어 부대장인 박중령마저도 그녀의 카리스마와 인맥에 눌려 꼭두각시처럼 움직일 뿐이었다. 서진우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눈과 귀에 담았다. 그는 최미영의 신임을 얻기 위해 그녀가 벌이는 모든 부조리에 가장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부대 유류를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겼고 병사들에게 지급될 부식을 착복하여 회식비를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최미영 패거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발견했다. 이유빈 하사의 동기이자 그날의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박하윤 하사. 그녀는 최미영의 강압에 못 이겨 악행에 동참하고는 있었지만 매일 밤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서진우는 그녀에게 접근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혼자 창고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박하윤의 어깨를 그가 조용히 두드렸다. 힘든가?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박하윤은 화들짝 놀랐다. 서상사님, 어쩐 일로? 박하윤 하사. 너는 저들하고는 달라. 서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눈에는 아직 죄책감과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어. 이대로 괴물이 될 건가 아니면 사람으로 남을 건가? 선택은 내 몫이야. 그의 말은 박하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공포와 죄책감을 터뜨리며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상사님, 저는 너무 무서워요. 최 상사님이 유빈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진실을 말하면 저도 유빈이처럼 될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 서진우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너의 용기가 이 썩어빠진 부대를 구할 유일한 열쇠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날 밤 박하윤은 서진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미영이 어떻게 이유빈을 질투하고 괴롭혔는지, 그리고 훈련 당일 어떻게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는지. 그녀의 증언은 모두 녹음되었고 즉시 김현정에게 전송되었다. 독사소굴에 견고했던 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현정은 박하윤의 증언을 확보했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미영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발뺌할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됐다. 그녀는 부대 전체의 시스템 자체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싶었다. 서진우는 최미영의 뒤를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부대 내 폭군이 아니라 외부의 어두운 세력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부대에서 빼돌린 물자들을 암시장에 팔아넘기는 것을 넘어 지역의 사채업자들과 결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사관들에게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들을 빚의 노예로 만들어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고 있었다. 김현정은 이 정보를 듣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국방부 조사본부 내의 자신의 사람에게 익명의 제보를 흘렸다. 백두산 부대 최미영 상사, 불법 사채 및 군수품 횡령 혐의 포착. 군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의도적으로 부대 내에 퍼져나갔다. 동시에 김현정은 다른 루트를 통해 최미영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에게 최미영이 곧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아 파면될 것이고 당신들의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다. 최미영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돈을 갚으라며 지옥의 독촉을 시작했다. 군 내부에서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녀가 철옹성처럼 믿었던 부대장마저도 자신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내부의 쥐새끼를 찾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더욱 잔혹하게 쥐어짰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왕국은 더욱 빠르게 무너져 내릴 뿐이었다. 그녀의 잔혹한 폭정을 견디지 못한 부하들이
하나둘씩 서진우에게 비밀리에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포위망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목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최미영은 자신이 거대한 사냥꾼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최미영의 모든 범죄 행각을 담은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와 수십 개의 녹취 파일이 김현정의 손에 들어왔다. 이제 그녀를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감옥에 보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김현정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년이 내 딸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짓밟았지. 그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서진우의 보고를 받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다면 나 또한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빼앗아 줘야지. 그것이 공평한 복수일 테니.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한 처형 계획이 그려졌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합창의장인 외삼촌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모든 것을 들은 김진욱 의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역시 내 조카답구나. 좋다. 이 외삼촌이 내가 마음껏 춤출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주마. 며칠 후 백두산 부대 전체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자랑스러운 부사관 시상식에서 알파 부대의 최미영 상사가 사단 전체를 통틀어 올해의 최우수 부사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부대 창설 이래 여군이 최우수 부사관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최미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을 옥죄던 모든 악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인생 최고의 영광이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비호하는 군 상층부의 힘이라고, 자신은 역시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다시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다. 시상식은 사단 전체의 장병들과 지역 유지들까지 초청하여 가장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시상식에는 사단장인 김현정 소장이 직접 참석하여 최미영에게 상패와 표창을 수여할 것이라고 공지되었다. 최미영은 인생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이들 앞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해 보일 생각에 며칠 밤을 설쳤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화려한 정복을 꺼내 몇 번이고 다림질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오를 그 영광의 단상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끊어버릴 단두대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에게 상을 줄 그 사단장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이 모든 연극을 꾸민 잔혹한 연출가라는 사실을. 시상식 당일 백두산 부대 대강당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다. 사단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울려 퍼지고 수천 명의 장병들과 내외 귀빈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었다. 무대의 가장 중앙, 가장 밝은 조명이 쏟아지는 곳에 최미영 상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부러움과 질투의 시선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다음은 이번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올해의 최우수 부사관 최미영 상사에게 존경하는 김현정 사단장님께서 직접 표창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소개와 함께 김현정 사단장이 우아한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하의 수상을 축하하는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금빛 상패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최미영은 가슴을 쫙 펴고 김현정을 향해 가장 완벽한 각도의 경례를 붙였다. 그녀는 속으로 비웃었다. 얼음의 마녀, 전쟁의 여신, 결국 너도 이 최미영 앞에서는 내 상이나 주는 들러리에 불과하구나. 김현정은 그녀의 경례를 받으며 미소를 지은 채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우리 부대의 자랑이자 모든 여군의 귀감인 최미영 상사에게 이 상을 주게 되어
사단장으로서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그녀의 칭찬에 최미영의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 올라갔다. 최 상사는 그 누구보다 투철한 군인 정신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부대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김현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최미영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예를 들면 부대의 물자를 아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알뜰함. 네. 최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려움에 처한 후배 부사관들에게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며 돕는 따뜻한 마음. 사단장님. 지금 무슨...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아끼는 후배의 발목을 부러뜨리는 용의주도함까지. 김현정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졌다. 대강당에 웅장했던 음악이 멎고 축제의 열기는 순식간에 싸늘한 정적으로 바뀌었다. 김현정은 들고 있던 상패와 꽃다발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차가운 은색 수갑을 꺼내들었다. 최미영, 너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다. 그녀는 최미영의 굳어버린 손목에 직접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파열음이 대강당 전체에 그리고 대한민국 전군에 생중계되고 있는 방송을 통해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이것은 내 딸의 이름으로 너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마지막 만찬은 끝났다. 이제 가장 화려한 단두대 위에서 죄인의 춤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김현정의 화려한 심판은 그러나 거대한 제국의 종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썩어 문드러진 제국이 자신의 진짜 이빨을 드러내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서곡이었다. 최미영 상사는 그저 빙산의 일각,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내세운 작은 행동대장에 불과했다. 그녀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목줄을 쥐고 있던 진짜 주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건이 터진 다음 날, 김현정의 사단장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녀의 직속상관이자 백두산 부대가 속한 제3군단을 책임지는 군단장 조태웅 중장이었다. 그는 군 내에서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야심가이자 자신의 앞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짓밟고 지나가는 무자비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최미영 상사의 가장 든든한 뒷배였다. 김 사단장. 어제 아주 대단한 쇼를 벌이셨더군. 조태웅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시가를 피워 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칭찬이 아닌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아무리 부하가 잘못을 했기로써니 그렇게 모든 언론과 귀빈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야 했나? 자네의 그 경솔한 행동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군 전체가 국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어. 이건 명백한 지휘권 남용이자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하극상이야. 그의 논리는 교묘했다. 그는 최미영의 죄를 묻는 대신 정의를 집행한 김현정의 방식을 문제 삼아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현정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군단장님, 군의 명예는 죄를 덮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닥쳐라. 조태웅이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내년이 뭘 안다고. 어디서 건방지게 사단장 완장 좀 찾다고 군단장에게 설교를 해. 이번 일 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당장 군단 직속으로 특별감찰단을 꾸려 자네의 지휘권 남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자네 역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최미영이라는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는 대신 꼬리를 자르려 한 사냥꾼의 목을 치려는 제국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 그날 이후 김현정은 순식간에 영웅에서 역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조태웅이 장악한 군 내부 언론과 그와 결탁한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그녀를 공격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충격. 김현정 사단장,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하에게 공개적 인격살인.
군 기강 뒤흔드는 그녀의 위험한 리더십. 이대로 괜찮은가? 여론은 무섭게 뒤바뀌었다. 그녀를 향했던 찬사는 이제 날카로운 비난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진실을 위해 싸웠지만 세상은 진실보다 더 자극적인 마녀의 이야기를 원했다. 그녀의 아버지와 외삼촌마저도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 그들이 나서는 순간 이 모든 사건은 정의 구현이 아닌 딸의 복수를 위한 권력 남용으로 변질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김현정은 다시 한번 거대한 철옹성 안에 홀로 고립되었다. 하지만 이번의 고립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전의 적이 부대 내부의 부조리였다면 지금의 적은 군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조태웅 군단장의 마녀사냥은 집요하고 잔혹했다. 그가 파견한 특별감찰단은 김현정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암살자들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사단장실을 급습하여 모든 서류를 압수하고 그녀의 컴퓨터를 통째로 뜯어갔다. 그들은 그녀의 지난 모든 행적을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칼날은 김현정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까지 향했다. 그녀의 오른팔이었던 작전 참모는 의문스러운 명령 불복종 혐의로 보직 해임되었고 그녀를 따랐던 다른 장교들 역시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조태웅은 그녀의 손발을 하나씩 잘라내며 그녀를 완벽한 허수아비로 만들려 했다. 사단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그녀의 부하들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김현정은 그들을 말렸다.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는 고개를 숙이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법이다. 그녀는 무력하게 모든 것을 당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매일같이 감찰단에 불려가 모욕적인 신문을 당했고 사단 내의 모든 지휘관 회의에서 배제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단장이 아니었다. 자신의 부대 안에 감금된 이름뿐인 죄수였다. 조태웅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김현정이라는 암호랑이가 자신의 덫 안에서 무력하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즐겼다. 그는 감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녀의 군복을 벗기고 불명예 전역시키는 것으로 이 모든 연극을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덫에 갇힌 호랑이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김현정은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더욱 날카롭게 자신의 발톱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조태웅의 역습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역습에 맞설 자신만의 비밀 병기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 비밀 병기는 다름 아닌 그녀의 딸 이유빈 하사였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유빈은 엄마가 자신 때문에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피해자로만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를 위해 그리고 짓밟힌 모든 동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깁스를 한 채로 휠체어에 앉아 엄마의 비밀 지령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엄마가 알려준 대로 최미영 상사에게 핍박받았던 다른 피해자들을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휘관이 아닌 똑같은 상처를 가진 동료로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언니, 무서워요. 저희가 증언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이잖아요. 아니, 우리 계란이 수백, 수천 개가 모이면 그 어떤 바위도 부술 수 있어. 유빈의 진심 어린 설득에 침묵 속에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부조리와 최미영이 조태웅 군단장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던 뇌물의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비밀 녹음 파일, 그리고 그들이 피눈물로 써내려간 진술서들이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 조용히 모이고 있었다. 조태웅은 자신의 발밑에서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삼켜버릴 거대한 화산이 부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김현정 사단장에 대한 특별감찰위원회의 마지막 청문회. 사실상의 공개 재판이었다. 조태웅 군단장은
이 자리에서 김현정의 모든 죄상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녀를 군에서 영원히 추방시킬 계획이었다. 청문회장은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언론사들로 가득 찼다. 김현정은 피고인석에 홀로 그러나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패배를 앞둔 장수처럼 보였다. 피감찰인 김현정 소장. 감찰 결과 귀관은 지휘권을 남용하여 부하의 인격을 모독하고 군의 위계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이로 인해 국방력의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 혐의가 인정된다. 할 말 있는가? 조태웅이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김현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태웅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할 말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내의 모든 이들의 귀를 사로잡을 만큼 단단했다. 하지만 그 말은 제가 아니라 군단장님께서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진짜 죄인에게 말입니다. 뭐라고? 조태웅이 발끈하는 순간 청문회장의 모든 스피커에서 낯선 소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저는 백두산 부대 알파 부대 소속 하사 이유빈입니다. 모두가 경악하며 스피커를 쳐다보았다. 청문회장 뒤편의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이유빈 하사가 당당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수십 명의 여군 부사관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수십 개의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지금부터 저희가 왜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미영이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기 저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조태웅 군단장님께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우리 여군들을 어떻게 짓밟고 유린해왔는지에 대한 피눈물의 기록입니다. 유빈의 입에서 충격적인 증언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태웅이 최미영을 비호하는 대가로 부대의 군수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가 자신의 진급을 위해 부하들의 공을 어떻게 가로챘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여군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했는지. 그녀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그녀의 뒤에 섰던 다른 여군들이 맞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하고 외치며 자신들의 증거를 제출했다. 청문회장은 거대한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다. 조태웅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 저것들은 다 저 김현정이가 조작한 음모야. 전현들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이미 늦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진실의 칼날은 정확히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김현정은 자신의 딸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딸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제국에 맞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또 한 명의 위대한 여전사였다. 청문회장은 완벽하게 뒤집혔다. 마녀를 심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두대는 이제 단두대를 만든 자의 목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태웅 군단장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악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인 군 내의 실세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수화기를 들었을 때 청문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그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두 명의 신이 안으로 들어섰다. 하강훈 국방차관과 김진욱 합동참모의장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하지 않았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그들의 등장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한 권력 남용이 아닌 군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신의 심판이 되었다. 조태웅. 김진욱 합참의장이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울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내 놈은 군복 입은 수치다. 내 놈의 죄는 단순히 부하를 괴롭히고 돈 몇 푼 횡령한 수준이 아니다. 내 놈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신뢰를 배신했다. 그것은 국가 반역죄와도 같은 중죄다. 그는 옆에 선 헌병대장에게
턱짓 하나로 명령했다. 저 반역자를 당장 체포해. 그리고 저자와 연루된 모든 놈들을 단 한 놈도 남김없이 색출해서 군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라. 충성. 헌병들이 달려들어 조태웅의 몸에 채워져 있던 중장 계급장을 뜯어내고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군단 전체를 호령했던 불도저는 그렇게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모든 심판이 끝난 후 하강훈 차관은 딸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딸의 딸, 자신의 손녀의 머리를 따뜻하고 커다란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다. 그 손길 하나에 수만 가지의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김현정과 이유빈, 어머니와 딸. 두 여전사는 서로를 마주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녀들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서로에게 가장 큰 용기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군에는 거대한 정화의 바람이 불었다. 조태웅과 연루된 모든 부패한 지휘관들은 군복을 벗었고 그 자리에는 김민정과 같은 깨끗하고 유능한 젊은 피들이 수혈되었다. 김현정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 최초로 군단장에 올랐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창의장이 되어 군 전체를 개혁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이유빈은 재활을 마친 후 현역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엄마의 그늘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최고의 부사관인 주임원사가 되었고 제2의 김현정이라 불리며 모든 여군들의 희망이자 등대가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한 어머니의 위대한 분노와 한 딸의 용기 있는 저항으로 열린 눈부시게 찬란한 새벽이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은 격동의 시간을 보냈다. 김현정이 일으켰던 거대한 정화의 폭풍은 군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썩어 문드러진 뿌리들을 모조리 뽑아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반발이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버지와 외삼촌이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다. 마침내 폭풍이 잦아들었을 때 군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낡은 권위주의와 부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오직 실력과 헌신, 그리고 투명한 시스템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정점에는 이제는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가 된 두 명의 여인이 있었다. 김현정. 그녀는 여성 최초의 군단장 중장을 거쳐 마침내 군 서열 1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전무후무할 여성 합동참모의장대장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빛나는 별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여성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의 희망을 상징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얼음의 마녀라는 별명은 이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국을 수호하는 가장 굳건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검, 강철의 여제라 불렀다. 그녀의 딸 이유빈. 그녀 역시 자신만의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독한 재활을 이겨내고 현역으로 복귀한 후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가장 험한 길만을 골라 걸었다. 그녀는 그 어떤 훈련에서도 가장 먼저 흙탕물에 몸을 던졌고 가장 위험한 임무에 스스로를 자원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동료들을 향한 따뜻한 신뢰와 불의에 맞서는 강철 같은 용기가 함께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모든 부사관들의 정점이자 존경의 상징인 주임원사의 자리에 올랐다. 병사들은 불굴의 의지와 따뜻한 리더십을 겸비한 그녀를 작은 여제 혹은 제2의 김현정이라 부르며 절대적으로 따랐다. 어머니는 하늘에서 전군을 지휘하는 최고 전략가가 되었고 딸은 땅에서 병사들과 함께 구르며 전장의 심장이 되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수레를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한 두 개의 바퀴가 되어
조국을 평화의 시대로 이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모두가 평화에 취해 있던 그 순간 한반도의 심장부에 다시 한번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비무장지대 DMZ의 짙은 안개를 뚫고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폭풍군단 소속 정찰조 12명이 유령처럼 남으로 넘어왔다. 그들의 목표는 중부전선의 가장 외딴 곳에 위치한 독수리 초소. 그들은 야음을 틈타 초소를 기습 점령하고 초소의 병사 10명을 인질로 잡았다. 그리고는 남북 군사 한 라인을 통해 충격적인 요구를 해왔다. 지금 즉시 동해상의 우리 영해를 침범한 남측 구축함을 철수시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1시간 뒤 인질들을 모두 처형하고 이 초소를 피바다로 만들겠다. 명백한 거짓 명분. 그들의 진짜 목적은 김현정 합참의장의 지휘 아래 철옹성처럼 변한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시험하고 내부의 혼란을 유발하려는 고도로 계산된 최악의 도발이었다. 서울 국방부 지하 벙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인질로 잡힌 젊은 병사들의 겁에 질린 얼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금 당장 F-35편대를 출격시켜 초소 주변을 초토화시켜야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다간 인질들의 목숨은 전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장성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김현정 합참의장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녀는 스크린 속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젊은 병사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가장 먼저 저 아이들의 부모님께 연락드려. 국가가 반드시 아들들을 무사히 구해낼 것이라고 나 합창의장 김현정이 직접 약속했다고 전해.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반드시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작전지도 앞에 섰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대담하고도 가장 위험한 그러나 유일한 해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현장에 있는 자신의 딸에게 이 나라의 명운을 걸기로 했다. 독수리 초소에서 가장 가까운 신속대응부대 지휘관 누구인가? 제7특임대대 주임원사 이유빈입니다. 김현정은 자신의 직통회선으로 직접 딸에게 연결했다. 수화기 너머로 긴장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주임원사 이유빈. 의장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은 들었을 거다. 적들의 요구 시간까지 이제 45분 남았다. 그것은 어머니와 딸의 대화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의 총사령관과 최정예 부사관의 대화였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의장님.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라. 의장님의 눈을 저에게 주십시오. 김현정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위성관제센터에 명령했다. 지금 즉시 군사위성 무궁화 7호의 모든 감시 자산을 독수리 초소 상공으로 집중시켜라. 적외선 감지, 열감지, 음파 탐지까지 모든 것을 총동원해. 나는 내 딸에게 신의 눈을 선물할 것이다. 그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녀의 합동작전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지하 벙커에서 위성을 통해 적의 모든 움직임과 위치, 심지어 심박수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딸의 귀 속에 있는 초소형 통신기로 전달했다. 적 2명, 2층 좌측 창가. 저격수. 3명, 탄약고 입구. 중화기 보유. 나머지 7명은 인질들과 함께 중앙상황실에 있다. 리더는 왼쪽 눈에 흉터가 있는 놈이다. 그녀는 딸의 눈이 되어 주었다.
딸은 어머니가 비춰주는 빛을 따라 단 5명의 최정예 대원만을 이끌고 어둠과 안개를 뚫고 유령처럼 초소로 침투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두뇌를 믿고 자신의 모든 감각과 전투 기술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칼이 되어 주었다. 진입 3초 전. 유빈의 마지막 신호와 함께 6명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초소의 창문과 환풍구, 하수구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안으로 진입했다. 특수 제작된 섬광탄이 내부에서 터지며 적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소음기가 장착된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확하고 무자비한 총알 세례였다. 유빈은 어머니가 알려준 정보대로 가장 먼저 2층의 저격수 둘을 소리 없이 제압하고 중앙 상황실로 돌입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총구를 돌리는 적들의 다리와 어깨만을 정확하게 쏘아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인질의 목에 칼을 댄 채 발악하는 리더 흉터의 사내였다. 오지 마. 오면 이놈들 목을 따버릴 거야. 바로 그 순간 유빈의 귓가에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심박수가 불안정하다. 지금 극도의 공포 상태야. 놈의 왼쪽 발목 3년 전 부상으로 약하다. 그곳을 노려. 유빈은 망설임 없이 바닥을 낮게 깔아 돌진하며 손에 든 대검을 던졌다. 대검은 정확하게 남자의 왼쪽 발목에 박혔고 그가 고통으로 균형을 잃는 찰나의 순간 그녀는 짐승처럼 튀어올라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제압했다. 작전 개시 1분 30초. 12명의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당했는지도 모른 채 전원 생포되었다. 인질 10명은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다. 지하 벙커. 작전 완료. 아군 피해 없음. 보고가 올라오는 순간 강철 같던 김현정의 얼굴에 아주 잠시 인간적인 안도감과 딸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이후 독수리 초소의 신화는 군 전체에 퍼져나갔다. 어머니와 딸 2명의 영웅이 합작한 기적은 대한민국 국군이 얼마나 강한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또다시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군복을 벗었다. 그들은 더 이상 여제도 전설도 아니었다. 그들은 조용한 시골 마을, 작은 강이 흐르는 언덕 위에 나란히 집을 짓고 평범한 이웃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 돌아갔다. 어느 노을이 아름다운 저녁. 백발이 성성한 김현정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를 따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서 이제는 중년의 멋이 흐르는 이유빈이 자신의 딸, 즉 김현정의 손녀의 손을 잡고 그 모습을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그러려무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평온하게 웃었다. 그들의 삶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이제 완전히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 폭풍이 남긴 것은 상처와 폐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용기와 자신을 희생하여 모두를 지키는 숭고한 정신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을 등불이자 길을 비추는 찬란한 빛이었다. 그들의 전설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